지구가 약 40억 년 전, 과학자들이 상상하는 모습입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이 황폐화를 초래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충돌이 일어났고 수백만 톤의 암석이 뜨거운 증기로 변해 행성 표면의 모든 물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원을 형성해온 놀라운 폭력성을 점차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2억 년 전, 지구는 수천만 년 동안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였고 거의 모든 생명체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후 2억 5천만 년 전, 지구의 깊은 곳에서 유래한 예외적인 열을 발생시키는 분화가 다시 나타나 우리 세상을 재설계하면서 지구 생명체의 90% 이상을 멸종시켰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여러 차례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재앙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화의 중요한 단계였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대한 빙하기 덕분에 우리의 미세한 조상들이 더 크고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격렬한 분화 사건이 우리 먼 조상들이 자손을 모체 안에 보호하도록 강요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성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생명체가 발전시켜 온 일련의 전략들 덕분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발견하고 있는 이 행성, 지구, 우리의 기원에 대한 대서사시는 바로 이렇습니다. 초기 지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여기 46억 년 전의 지구를 보면 두꺼운 구름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서는 행성이 주홍색을 띠고 있으며 대기는 오늘날보다 훨씬 밀도가 높아 표면에 붉은 광선만 통과시킵니다. 아직 어떤 대륙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구는 거의 모든 면에서 바다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지구의 크기였습니다. 당시 지구의 부피는 현재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지구의 위치도 매우 달랐습니다. 당시 지구는 태양 주위를 여러 개의 원시 행성과 함께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지역은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화성이라는 4개의 행성만이 자리 잡고 있지만 45억 년 전에는 이 지역이 매우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 행성으로 변모했을까요? 일본 국립천문대의 슈퍼컴퓨터 덕분에 고쿠보 H1호 교수의 팀은 이 변화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약 1000만 년 동안 20개의 원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규칙적으로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궤도가 교란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의 힘으로 인해 원시 행성들은 융합되었고 2개의 원시 행성의 합과 동일한 크기의 새로운 물체가 탄생했습니다. 행성의 크기는 그 행성을 형성한 충돌 횟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수성은 하나 또는 2개의 원시 행성으로 충분히 형성되었고 금성은 8번의 충돌이 필요했습니다. 화성은 완전히 충돌을 겪지 않은 고대의 원시 행성일 수도 있었습니다. 충돌은 전적으로 정면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잔해는 더 멀리 우주로 튕겨나가 오랜 시간 동안 지구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 잔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며 거대한 천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성의 위성, 즉 다른 이와 같은 충돌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일련의 정확한 충돌 덕분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달 시스템이 형성되었습니다. 원시 행성들이 다르게 충돌했다면 현재 지구가 위치한 궤도에 있는 행성의 크기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며 그 부피가 2배 크거나 질량이 절반으로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거대한 크기는 표면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화성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최근의 우주 탐사에서 화성의 역사 속에서 바다가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화성은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될 수 있었지만 화성은 형성 과정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으며 약한 중력으로 인해 짙은 대기와 바다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지구가 계속해서 작은 크기를 유지했다면 현재 화성처럼 황량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구가 성장하는 동안 획득한 질량 덕분에 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바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다의 중심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최초로 발생한 생명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연중 80%가 빙하로 덮여 있는 나라 그린란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이수화 근처 땅이 끝나고
얼음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곳에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지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대륙고에는 38억 년 이상 된 것으로 넓이 40km, 길이 35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 검은 암석 집합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며 이수하는 이처럼 오래된 지층을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흔적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니로신 교수는 이 놀라운 발견의 주인공입니다. 이 암석을 보면 38억 년 전 지구 표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약 1m 정도 크기의 이 암석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검은색 줄무늬입니다. 이 검은색 줄무늬는 현재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이 최초의 조상들의 화석을 구별할 수 없지만 회색과 검은색의 차이는 검은색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탄소가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유래했음을 나타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작은 검은색 알갱이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탄소 입자이며 이 입자들은 38억 년 전 이곳에서 살았던 유기체들이 기본적으로 구성된 재료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싱 박사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날의 박테리아와 매우 유사한 길이 100분의 1mm 정도의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암석을 더 깊이 조사한 결과 그들의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몇 가지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암석 표면에 평행하게 그어진 어두운 선들은 바닥에 쌓인 먼지와 박테리아 캡슐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이 선들이 직선인 이유는 이곳이 파도와 해류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38억 년 전 이곳은 해수면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심해에서 평화로운 오아시스였으며 이 원시 바다의 깊은 곳에서 유기체들이 바닷물에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그리고 탄소를 얻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표면에서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암석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그때도 생명체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이 대략 43억 년 전에 지구에서 시작되었고 바다가 형성되고 생명체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이후 생명체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흔적들은 우리 행성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충분한 크기의 행성에 위치한 바닷속에서 탄생한 생명의 기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약 40억 년 후 현대 인간으로 발전할 진화의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큰 위협은 우주에서 왔습니다. 행성 크기의 임계점을 결코 달성하지 못한 수많은 파편들이 여전히 태양계를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충분한 질량을 얻어 표면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새로운 중력으로 인해 지구로 끌어당겨지는 소행성의 수가 급증했으며 그 충돌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우리는 애리조나에 있는 국제 마크 보호 구역, 일명 베링어 크레이터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크레이터는 직경이 1200m에 달하며 약 5만 년 전에 발생한 충돌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크레이터를 만든 운석의 크기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2003년 여름, 미국 전역에서 온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링어 가족의 일원으로 이 크레이터를 구매한 조상인 다니엘 베링거의 100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니엘 베링거는 사업가였으며 19세기 말 광산 개발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1903년 그는 이 크레이터를 구매하여 거대한 운석이 만들어낸 이 크레이터에서 철과 니켈을 채굴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크레이터 가장자리에 섰을 때 이곳에 충돌한 물체는 크레이터의 바닥만큼 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직경이 500m가 넘는 거대한 운석으로 상업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수백만 톤의 니켈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보물이었습니다. 다니엘 베링거는 채굴을 시작하기 위해 약 10억 유로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크레이터 깊은 곳까지 탐사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도, 니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예기치 않은 출판물이 그의 꿈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기사는 크레이터를 만든 물체의 직경이 몇십 미터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실망은 컸습니다. 다니엘 베링어는 심장 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크레이터에 서서 보았을 때 분명히 그는 그 운석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경 6m 크기의 운석도 직경 1km가 넘는 이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4천만 년 전 지구에 충돌한 운석은 이보다
훨씬 더 거대했을 것입니다. 베링어 운석의 1만 배 크기였으며 질량은 수조 배나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노먼 슬립 교수와 나사의 동료 케빈 교수는 40억 년 전 지구와 충돌한 운석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강렬한 지각 활동으로 인해 오래된 크레이터는 지표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른 지각 활동이 없습니다. 달의 표면은 가장 오래된 충돌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슬립 교수는 달과 지구의 크기와 중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달이 겪은 충돌의 25배가 넘는 충돌이 지구에서 발생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행성에 충돌하는 소행성의 궤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크기의 차이로 인해 지구는 더 많은 충돌을 겪었을 것입니다. 숲속에서 무작위로 사냥꾼들이 총을 쏜다면 사슴이 토끼보다 더 자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달의 가장 큰 크레이터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구의 더 큰 크기를 고려한 계수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는 직경이 500km에 달하는 운석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크기의 운석은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지구의 중력으로 인해 끌어당겨졌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충돌했습니다. 당시 미생물은 지구보다 화성에 정착하여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직경 500km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가 현재 모습 그대로 묘사된 이 재구성은 전문가들의 감독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직경 500km의 소행성은 일본을 이루는 섬들보다 큽니다. 충돌 지점은 태평양 한가운데 일본과 호주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행성의 속도는 시속 70,000km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충돌로 인해 지구의 지각이 10km 두께로 떨어져 나가면서 크래시 쓰나미라 불리는 지각의 대규모 이동이 일어납니다. 얇은 하얀 막은 4,000m 깊이의 바다입니다. 일본 열도는 즉시 소멸됩니다. 거대한 파편들은 대기권을 넘어 수천 킬로미터 밖으로 날아가 다시 지구로 떨어지며 강력한 폭탄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크레이터의 가장자리에는 7,000m 높이의 거대한 산맥이 형성됩니다. 자체 크레이터는 직경이 4,000km에 이르는 만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재앙의 첫 순간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나사의 가장 큰 충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이 재앙의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물이 가득 찬 이 용기는 충돌 시 바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6mm의 알루미늄 포탄이 소행성의 역할을 맡아 시속 20,000km의 속도로 물에 충돌할 것입니다. 이 작은 포탄의 충격으로 1세제곱미터의 물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충돌 시 에너지가 방출되는 진정한 효과는 초당 6천 장의 사진으로 촬영한 슬로우 모션으로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충돌 순간 포탄은 즉시 제동되며 포탄이 축적한 운동 에너지의 대부분은 열로 변환됩니다. 이 극도의 열은 엄청난 양의 물을 즉시 증발시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때 물질은 4,000도에서 6,000도에 이르는 온도에 도달합니다. 이는 태양 표면의 온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홋카이도 대학에서 수행된 실험을 통해 운석과 충돌 지점의 암석이 이러한 온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5mm 크기의 암석 조각은 운석과 유사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암석을 진공 상태에서 2000도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가열할 것입니다. 극도의 열로 인해 암석은 녹고 작은 공기방울이 방출됩니다. 물처럼 암석도 끓는 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가스로 변하며 이를 암석 증기라고 합니다. 암석 증기는 매우 빠르게 팽창하며 행성 전체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의 결과는 단순한 크레이터나 충돌 지점만이 아닙니다. 가장 파괴적인 것은 대기와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열입니다. 충돌 후 몇 초 동안 크레이터 위에 남아있는 이 거대한 고온의 돔은 암석 증기입니다. 1천억 메가톤의 암석이 충돌로 인한 극도의 열로 즉시 증기로 변환됩니다. 이 증기돔은 부풀어 올라 거대한 돔을 형성한 후 매우 빠른 속도로 모든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충돌 후 3시간 만에 4,000도에 이르는 암석 증기가 초당 300m의 속도로 히말라야에 도달합니다. 암석 증기는 이제 아마존에 도달하며 충돌 지점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마존에서는 엄청난 열로 인해 발적인 연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순식간에 정글은 불타는 바다로 변합니다. 충돌 후 24시간이 지나면 행성 전체가 고온의 암석 증기 구름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 구름은 약 1년 동안 지구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인 바다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암석 증기가 지구를 뒤덮으면서 바다 표면은 여기저기서 끓어오르고 결국 끓기 시작합니다. 격렬한 증발로 인해 물의 수위는
분당 5cm씩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감소합니다. 바닷물이 완전히 증발하고 소금만 남게 되지만 그것도 곧 증발합니다. 이제 바다 바닥은 드러나고 극도의 시의 열에 노출되어 빠르게 녹기 시작합니다. 충돌 후 불과 한 달 만에 지구는 암석 증기 구름으로 덮여 있으며 단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구 표면의 모든 생명체는 멸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완전 증발 사건이 생명체의 멸종을 초래했다고 믿었습니다. 생명체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들은 점점 더 이러한 재앙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살아남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뉴멕시코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발견이 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염전은 소금 호수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 이 지역은 바다로 덮여 있었습니다. 안반이 융기하면서 이 지역은 건조하게 되었고 물은 사라졌지만 소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연구자는 이것을 완전 증발 사건의 최근 버전으로 간주하고 당시 미생물에 대한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대학의 러셀 브릴란 교수는 이 소금 호수 근처에 위치한 핵 폐기물 매립지가 그의 연구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한다고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장갑, 도구 및 기타 오염된 물품은 핵무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것들입니다. 이 잔해들은 여러 세기가 지나면 소금 블록 내부에 완전히 갇히게 될 1000m 두께의 소금 결정층 안에 저장됩니다. 만약 소금이 핵 폐기물을 격리할 수 있다면 오래된 미생물이 그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직관에 따라 브릴란 교수는 이러한 시설의 깊은 곳에 있는 소금 결정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대한 매립지의 미로는 지구 내부에 있는 진정한 도시의 크기에 달합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소금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섹터는 자동 문 시스템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브릴란 교수는 이 미로의 다양한 섹터에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이곳에서는 소금 결정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예입니다. 이 작은 결정 안에는 매우 작은 고대의 바닷물 방울이 갇혀 있으며 이 방울은 250만 년 전에 결정이 형성될 때부터 여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방울들은 극도로 단단한 벽으로 인해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브릴란 교수는 이 결정에서 작은 구멍을 뚫어 신중하게 내용을 추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미생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4달 동안 이 미생물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어느 날 이 미생물들은 분열과 번식을 시작했습니다. 250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미생물들이 다시 생명을 되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박테리아는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정지 상태에 있는 포자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정지 상태에 있는 생물이 어떤 영양분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폐기물도 생성하지 않으며 생존 조건이 유리해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증발하고 소금 결정이 형성되는 동안 이 미생물들은 결정 내부에 갇힌 작은 물방울을 발견했고 그것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생명은 매우 끈질깁니다. 생명은 생존을 연장하기 위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브릴란 교수에게 이러한 끈질김은 생명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생명이 한번 이 행성에 자리 잡으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재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40억 년 전 발생한 완전 증발 사건은 단순한 가뭄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을 것입니다. 극도의 열은 물뿐만 아니라 바다 바닥의 소금도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생명의 기초를 이루는 단백질은 온도가 150도에 도달하면 분해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슬립 교수의 연구팀은 이 문제에 대한 예기치 않은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소금 결정보다 훨씬 깊은 곳에 위치한 서식지입니다. 이 그래프는 지구 표면에서의 온도 분포를 나타냅니다. 열은 행성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가장 깊은 지역이나 해저 화산에 가까운 지역이 가장 뜨겁습니다.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점차 감소합니다. 초록색 지역에서는 온도가 100도를 넘지 않으며 파란색 지역에서는 50도를 넘지 않습니다. 이 생명체가 파란색 지역에 머무르면 단백질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완전 증발 사건으로 인해 바다 바닥은 2000도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열은 점차적으로 하층으로 확산됩니다. 이 계산을 수행할 때 슬립 교수는 안반에서 열이 확산되는 속도와 같은 변수를 포함시킵니다. 열은 느리지만 꾸준히 확산됩니다. 연간 1m의 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러나 이 시뮬레이션은 놀라운 현상을 보여줍니다. 충돌 후 1만 년이 지나도 온도가 증가하지 않는 지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표면에서 1.2km 아래에 사는 생명체는 비교적 안전할 것입니다. 열이 이러한 깊이까지 도달할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기를 굽는 것과 유사합니다. 단 1분 만에 고기를 굽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온도로 외부를 가열해도 내부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러나 몇 킬로미터 깊이에서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남아프리카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금광 내부에 있습니다. 이 광산의 가장 깊은 곳은 3,500m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남아프리카 금광에서 매년 400톤의 금이 추출됩니다. 이는 시장 가치로 약 4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이 행성에서 인간이 가장 깊이 뚫은 구멍이 이곳에 있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 구멍은 주로 채굴에 사용되지만 미생물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멍이 건설되기 전에는 깊은 곳의 세계가 오로지 무기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는 메탄 농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끊임없이 암석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메탄가스가 너무 많으면 폭발이 임박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침묵과 어둠의 세계 깊숙한 곳에서 연구원들은 생명의 명확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표면에서 스며들어 나온 물이 이 벽을 따라 새어나옵니다. 이 벽은 두꺼운 흰색과 검은색의 유기물층으로 덮여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박테리아로 구성된 유기질 카펫입니다. 분석 결과 표면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산소 호흡을 할 수 있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식지에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생물들이 오래전 표면에서 이곳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지표면에서 6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멍에서 이루어진 연구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지표면에서 3,000m 깊이까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깊이까지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관찰한 것과 유사한 유기체의 흔적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세계는 분명 생명의 위대한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약 40억 년 전 생명이 바다에서 태어났고 즉시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생명체의 일부는 분명히 지구의 깊은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완전 증발 사건은 바다에서 모든 생명체를 제거했지만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피신한 생명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는 한동안 거대한 불덩이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후 암석 증기가 사라지고 온도는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 후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마침내 응축되어 비로 내리기 시작했고 연간 3,000mm의 간구량으로 지구를 적셨습니다. 이 열대 지역의 폭우와 같은 간구는 바다로 다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깊은 바다 밑에서는 많은 미생물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의 최초의 조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간헐적으로 계속 내렸고 바다는 다시 채워졌습니다. 지구는 원래 가지고 있던 물의 양을 회복했으며 지구 표면에 새로운 바다 세계가 부활했습니다. 지하 미생물들은 마침내 3000년 동안 그들이 거주했던 서식지를 떠나 새로 재탄생한 바다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세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40억 년의 긴 여정 끝에 우리에게 도달할 진화의 위대한 경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후 생명의 역사에서 생명은 끊임없이 미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는 진화 과정의 새로운 단계를 더하게 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먼 조상들처럼 정복 정신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약 200만 년 전 인간은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서부터 그들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구대륙을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었습니다. 만년 전 인간은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끝에 도달했습니다. 대륙들은 정복되었습니다. 일부는 바다를 정복하려 했습니다. 3000년 전 그들은 간단한 카누를 타고 아시아를 떠나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 섬들에 도달했습니다. 1000년 전 그들은 하와이, 이스터 섬, 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의 모든 군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행성의 모든 떠오른 땅들은 인간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유전자의 완전 증발 사건을 견뎌낸 최초의 박테리아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더 멀리 나아가고자 하는 생명의 억제할 수 없는 힘입니다. 22억 년 전과 그 후 8억 년 전에 지구는 완전히 얼음으로 덮였습니다. 우주에서 본다면 이 거대한 눈덩이는 죽은 행성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표면에서는 영하 50도의 온도가 지배했으며 모든 땅은 오늘날 남극 대륙처럼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사라졌습니다. 바다 자체도 1000m 깊이까지 얼어붙었습니다. 이 대규모 빙하기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지구에서 발전한 미세한 생명체들을 거의 멸종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이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는 강력한 온난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온도는 50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시속 1만 킬로미터가 넘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대한 사이클론이 생존한 미생물들을 거의 몰살시킬 뻔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일련의 재앙을 가까스로 극복하며 진화해서 놀라운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22억 년 전 그들은 단순한 박테리아에 불과했지만 첫 번째 대규모 빙하기 이후 그들은 진화하여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생명체인 진핵세포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6억 년 전 두 번째 빙하기가 끝난 직후 첫 번째 대규모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각 대규모 빙하기마다 생명체는 크기와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적인 사건들이 생명체의 갑작스러운 성장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무서운 빙하기가 인간의 기원을 위한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구 얼음 아래의 생명. 빙하기가 끝난 후 생명체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새로운 생명체의 출현을 목격했으며 이 생명체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커져갔습니다. 이는 생명의 역사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600만 년 전 지구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로 가득 찼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바다에서 출현했으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크기와 형태를 가진 생명체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생명체는 단순한 미생물에서 벗어나 더 큰 형태의 복잡한 유기체로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산소는 생명체가 더 큰 몸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고 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명체는 놀라운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이 시기의 생명체는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변해갔으며 그중 일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생명체들은 더 큰 몸집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복잡한 행동과 생존 전략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놀라운 진화의 결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모든 과정의 결과이며 우리는 이러한 긴 여정의 산물입니다. 생명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하면서 이 행성에서 번성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과거를 이해하고 우리의 기원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의 결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를 형성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긴 진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지만 생명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오늘날의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대략 45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지구는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지구는 뜨거운 용암과 가스로 덮여 있었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의 표면은 식기 시작했고 물이 모여 바다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단순한 미생물이었지만 점차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해 갔습니다. 이러한 진화의 과정은 수십억 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기후 변화와 지질학적 변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빙하기와 같은 사건들은 생명체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약 22억 년 전의 대규모 빙하기는 지구 전체를 얼음으로 덮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생명체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이후 더욱 복잡하고 큰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 6억 년 전에도 또 다른 대규모 빙하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빙하기 이후 생명체는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으며 진화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생명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몸집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 복잡한 생명체로 발전해 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생명체의 진화를 이끌었고 오늘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구는 여러 차례의 대규모 변화와 재난을 겪었지만 생명체는 그때마다 끈질기게 살아남아 새로운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었으며 우리 인간의 기원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며 진화해왔고 그 결과 오늘날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기원과 지구의 역사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인류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구에서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지구와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지구의 과거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체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은 과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붉은 행성은 한때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물이 존재했다면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탐사선이 화성에 보내졌고 지금도 화성의 표면을 탐사하며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는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구에 머물지 않고 우주로 나아가 더 큰 가능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탐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주에서의 생명체 발견은 단지 과학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기술적, 과학적으로 이전보다 더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먼 미래에 우리가 지구를 넘어 다른 행성에서 살아갈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여정은 끝이 없는 탐험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기원과 지구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도 미래 세대에게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류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의 일부로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지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며 그 속에서 삶의 형태도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지구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결국 우리 인간의 출현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행성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류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이 행성을 더 잘 이해하고 지구의 생태계를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구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 외에도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고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탐험은 우리에게 우주의 크기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행성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지구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향한 끝없는 열망의 증거입니다. 여기 오셨는데 우주에 관한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본 적 없으신가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